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국립고궁박물관이 과학문화 상설 전시장을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조선왕실 과학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과학유산 45건이 전시되고 있다는데요. 그중 백미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합니다. 이 이름부터가 어려운데요. 이 국보문화재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헌정 역사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원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근데 저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몇 번 언급은 한 적은 있는데,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그렇습니다. 지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보문화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354건이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그 문화재들이 몇 건 있어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죠. 이게 일반적인 지도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름만 들으면 무슨 천상행 열차 노선도 은하철도 999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은하철도 999를 이게 언급을 하려다가 보니까 일본 열차가 그러네요. 또 네. 언급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뭐 노선도는 아니고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별자리를 돌에 새겨놓은 천문도입니다. 이 고궁박물관에는 국보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 그 보물 천상열차 분야지도 복각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판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열차 분야지도 목판본이라서 그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돌에다가 새겼는데, 예. 그 다음에는 지금 보물로 지정된 거는 그거를 다시 새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다 같은 거고요. 예. 그 국보는 뭐냐면 조선 개국 직후 그 1395년에 이 돌에 새긴 천문도라고 해서 이제 석각 혹은 각석이라고 하는 거고 예. 보물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17세기 말 숙적 연간인데요. 이 태조 때 새겼던 돌판이 닳아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다시 뭐 인쇄본이 있었으니까 그걸 보고 다른 돌에 이렇게 새긴 천문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복각본이라고 하는 거고 목판본은 그 태조 때 새겼던 아까 1395년에 새겼던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석각을 갖다가 목판본으로 해갖고 다시 인쇄를 했어요. 종이로 인쇄를 해가지고 120불을 찍었다 그러거든요. 고위 관리들한테 선조 때 이제 나눠준 겁니다. 1571년에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되게 깨끗하죠. 지도니까 그러네요. 뭐 그렇죠. 종이본이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돌에 새길 때도 검은색 돌에 새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까맣죠. 이렇게 봐도 눈에 잘 안 보일 것 같다고. 처음에는 잘 보였겠지만 나중에 이제 닳아가지고 또 안 보였을 거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이름을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후대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게 지어주셨을까요? 한자를 풀이하면은 뭐 이게 가능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데 천상 그 하늘의 모습을 차와 분야로 벌릴 열자잖아요. 예. 벌려놓은 그런 천문도다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하늘의 별자리 그린 천문도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차와 분야는 또 뭡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참 헷갈리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이 차라는 건 뭐냐면 지구에서 볼 때 그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보통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만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그 태양이 움직이는 길 황도를 따라서 관측되는 동행의 별자리들이 있는데요. 그걸 28개 구획으로 나눈 것을 가리킵니다. 그걸 이제 차라고 하고 분야는 뭐냐면 그 28개 구획의 별자리를 12차로 나눠가지고 다시 그 중국 춘추 시대 12개 왕조하고 대응시켜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 어느 나라냐면 주, 초, 정, 송, 연, 오, 제, 위, 노, 조, 진진나라거든요. 그 진진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좀 한국의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웬 중국 춘추시대 왕조냐 해서 그게 안 맞다. 조선의 현실이 안 맞다고 해서 조선의 땅을 대응시킨 천문도도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따로 그려져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부산은 어느 별자리고 어느 별자리 구획이 있고 서울은 어느 별자리 구획이 있고 대전은 어디 있고 이런 식으로 주나라 초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놓은 별자리 천문도도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왜 하늘의 별자리를 지상의 왕조 아니면 지역하고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새겨 넣었을까요? 그것이 이제 동양의 우주관인데요. 이 중국 전환시대 유교 철학자인 동중서의 천인가몽설에 따른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뭐 하늘과 땅이 다를 바가 없다. 하늘의 섭리가 땅에서도 통하고 땅의 원리가 하늘까지 닿는다라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일어나는 일도 지상의 땅하고 똑같다. 지상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늘에 일어나는 일과 똑같다. 뭐 그렇게 연결을 지은 거여서요. 이런 관념이 천인가몽의 관념이 천문도에 투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부산이라고 하면은 어느 별자리는 부산이야. 네. 어느 별자리는 서울이야. 네.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주초 이렇게 나왔지만 그 뭐 천문도 우리 땅에 연결시킨 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네. 그 다른 사람이 한 것이고 뭐 이렇게 좀 나눈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지도에는 어떤 별자리가 그려져 있습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게 뭐 295개라고 이게 표현했다가 나중에 이제 전문가가 연구자가 자기가 세보니까 290개더라 별자리가 이렇게 해갖고 다시 조정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 별자리가 헷갈리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290개의 별자리 1467개의 별을 크고 작은 4개의 원 안에 이렇게 그려놓고 별자리 이름까지 빼곡히 적어놨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그 놀랍게 그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수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의 원 주위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동양 별자리 28수 네. 그거의 구획을 차례대로 기록을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28개의 구획의 별자리를 12차로 나눠서 지상의 왕조 12개국하고 대응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바깥도 작은 중심원 이렇게 공간을 뭐 이런 이 별자리들이 이렇게 쭉 있어서 나열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동그래요. 네. 동그란데 안에 원이 여러 개가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요. 4개가 있죠. 그럼 한가운데 작은 원에는 어떤 별들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중심원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를 네. 보면 이 북극성을 비롯해서 1년 내내 관측될 수 있는 별들을 거기 안에 이제 표시를 했어요. 중심원 바깥에도 2개의 원이 있는데 네. 2개의 원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 게 있는데 네. 하나는 지구의 적도를 연장한 선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이 움직이는 그런 황도. 예. 황도의 궤도를 나타내는 건데 지구의 젖은 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황도와 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각도가 그래서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 두 선을 중심으로 별자리를 관측하면 뭔가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만들기 어렵겠다. 예, 그렇죠.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었구나. 이거 두 가지 탄성을 좀 지를 수밖에 없는데요. 계절 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황도가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이 겨울철에는 황도가 적도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여름철에는 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태양이 적도보다 가장 낮게 내려가면 가장 추운 겨울에 동짓날이 되고 가장 높이 올라가면 가장 더운 하짓날이 되겠죠. 그래서 황도와 적도가 교차하는 두 곳이 있는데 앞에 것은 춘분점이 되고 뒤에 것은 동짓점이 되는 그런 추분점이 됩니다. 추분점.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이것이 태양이 낮게 뜨잖아요, 보통. 예. 그리고 여름에는 높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천문도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나 뭐 이런 것까지 글자가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천문도와 관련된 어떤 다양한 설명문, 그림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명칭도 어렵고 그래갖고 굉장히 그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밑에는 보면 천문대 제작 내력, 의미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관원들의 이력, 제작 월일까지 이렇게 빼곡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전문 용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기사를 제대로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천문도를 생긴 게 조선 개국 직후라면 지금 한 600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국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새겨진 그런 설명문을 보면 그 내력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문도 석각본, 그러니까 1395년 보는 그 원래 석각본이라는 거는 옛날 평양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전쟁 때문에 병난 때문에 강물에 빠졌는데 그런데 조선 개국 직후에 어떤 사람이 천문대 인서분을 하나 들고 와서 태조 이성계에게 바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보배로 여겨서 이것을 돌에 새기겠다라고 하고요. 이때 제작된 천상열차 분야지도 1395년인데요. 이것이 이제 중국 남송의 순우천문대 1247년에 새겨진 중국 천문대보다 약 한 140 정도 늦게 제작된 석각 돌에 새긴 천문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가장 오래된 별자리 그림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중국보다 그렇습니다. 늦은 거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는 지금도 대부분의 설명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돌에 새긴 각석, 석각천문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후속 연구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물론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중국의 천문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중국 12개 나라니 어떠니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천문관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따라잡기는 절대 아니었다. 왜냐하면 태조 이성계로부터 이걸 좀 돌에 새기라라는 명을 들은 천문관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뭐라 예. 그러냐면 이 그림은 세월이 오래돼서 별의 위치가 달라졌는데 그래서 이거는 오차가 있다. 다시 측정해서 고쳐 새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었거든요. 아, 중국 걸 그냥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모사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원래 중국 거 그런 천문관을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 때 이제 만든 건데 고구려 때 만든 걸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또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별의 위치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태양이나 북극성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 그래서 그런 별이라 그래서 붙박이 별이니 항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태양이나 북극성이나 이런데 사실은 이 지구의 북극점이 고정불변인 것 같지만 움직이거든요. 이동을 합니다. 실제로는 약 2만 6천 년을 주기로 긴 주기를 두고서 아주 조금씩 이동을 한다 그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은요. 이게 보면은 북극점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BC 뭐 2000년, 1500년, 500년 주기로 이렇게 북극성이 변하는 그림을 보면 조금씩 변해갖고 지금이야 좀 이렇게 많이 변해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인류 문명의 역사보다 더 긴 세월인데 이걸 어떻게 아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은 천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오차 조정에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여말선초의 천재 천문학자라고 했던 류방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류방택은 당시에 그 북극에 맞춰서 해가 질 때와 돋을 때 하늘의 정남쪽에 있는 그렇게 보이는 맨날 보이는 별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중심원에. 거기에 별들을 면밀하게 계산을 해갖고 오차를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제작에 한 유방택을 비롯한 12명이 거기에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열심히 오차를 조정했죠. 그러면 기본적인 뭔가를 조정할 만한 본래 토대가 됐던 지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구려 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태조 이성계한테 어떤 사람이 올릴 때 이 천문대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병난, 전쟁 때문에 잃어버린 평양성의 천문도 돌판이더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난이라는 것, 평양성이라는 것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멸망 시기가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통설이었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도 그렇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천문도의 한가운데 보이는 맨날 보였다라는 그런 거 거기를 그 북극성 중심의 별들은 14세기 류방택이 고천 그런 그때 별이고 그 외의 별들은 1세기에서 3세기 무렵에 그 위치 별의 위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어떻게 보면 1세기 무렵의 별자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세계 두 번째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그런 돌에 새긴 천문도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건 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류방택은 왜 한가운데 별들 위치만 조정했을까요? 다른 별들 위치도 다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가운데 별 여기는 1년 내내 언제나 관측되기 때문에 거의 오차 조정이 쉽죠. 보면 되니까. 그 이제 예전 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바깥쪽 별은 계절에 따라 이렇게 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관측하고 조정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1395년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1년 내내 보이는 그 별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이렇게 조정하고 제작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면은 고구려 천문관하고 조선 천문관의 합작품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1400년을 뭐 시공을 초월했는지 아니면 1200년을 했는지는 몰라도 700년을 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오래된 그 이 시차를 두고서 시공을 초월한 고구려와 조선의 천문 합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는 중국의 순우 천문도하고는 다른 요소들이 또 있는데요. 모양이 완전히 다른 별자리도 있고 또 별의 개수가 다르고 연결선이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돼 있고 이름도 서로 다른 별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서로의 천문도에는 안 보이는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는 없는
한국의 별자리 그러니까 새겨져 있는 게 있고 예. 또 한국에는 없는 중국 천문도에 새겨진 별자리가 3개 정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교차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뭐 중국을 사대했다. 그래서 중국 뭐 천자라고 부르고 황제라고 부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 별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늘. 중요하죠. 근데 조선은 스스로 그걸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시차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네. 하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중국 천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는 그렇죠. 없고 예. 천기를 우리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후국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게 천상열차 분야의도의 독자성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별을 새길 때 실제 밝기에 따라서 구멍의 크기를 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별은 크게 하고 희미한 별은 작게 그랬는데 아주 단적인 예로 0.7등급 굉장히 밝은 별이에요. 노인성이라고 하는 이 코너푸스라는 별이 있는데 이 코너푸스는 밤 하늘에도 2번째로 잘 보이는 밝은 별이라고 하는데요. 네. 천상열차 분야이도를 보면 이 노인성이 크기가 엄청 크게 그렸어요. 눈에 띄게 크게 그렸거든요. 그만큼 밝다라는 거죠. 이거 노인성뿐만 아니라 1467개의 별을 정말로 그 일일이 밝기에 맞춰서 일일이 이렇게 그렸다. 구멍의 크기를 아주 세세하게 세분화했다. 이것이 3D 스캔 결과 이게 보였더라라는 게 연구자의 얘기입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미세한 차이까지 구현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 별자리 밝기 표현의 전통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뿌리가 깊어요. 예를 들자면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그것도 그렇고요. 고구려 벽화고분의 별자리를 이렇게 보면 별의 밝기에 따라서 구멍의 깊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중국 천문도에는 없는 순우 천문도라는 거 보면 별자리 구멍이 크기가 일정하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그것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청동기 시대 만들었던 고인돌에도 그 별자리 밝기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고인돌에 이렇게 돌로 새겨놨다는 거잖아요. 새겼는데 밝은 거는 좀 크게 그리고 깊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가 개국하자마자 천문도 제작에 눈을 돌린 이유는 뭐였을까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역대 왕조의 군주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유독 그 천문학에 목숨을 걸었는데요. 하늘의 성변을 제대로 읽어야 농사짓는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곧 하늘과 백성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 통치권자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민심이고 천심이고 하늘의 조화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곧 백성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라고 해서 예전에 부여 같은 그런 부족 국가에서는 그런 국가에서는 왕조에서는 예를 들자면 농사를 잘 못 짓고 하늘의 기상이변을 못 읽으면 임금을 죽이거나 바꾸거나 그랬다라는 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이유였을까요? 혹시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새 왕조를 이제 그렇죠. 태조 이성계가 열었는데 국면은 사실 녹록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민심이 전 왕조인 고려를 완전히 떠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양왕의 복위 운동까지 막 벌어지고 그리고 두문동 70위원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고려의 충신들이 또 선뜻 조선에 이렇게 출사하겠다고 나서질 않았거든요. 저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거여서 그럴 때 어떤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700년 전에 평양성에서 잃어버린 천문도 판본을 바쳤으니까 옳았구나 싶었겠죠. 일종의 왕조의 정통성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유명한 고사가 있는데 예전에 중국 한나라 시조 우임금은 9개국 제후가 바친 그 청동을 구리를 가지고 청동솥 9개의 청동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왕권의 상징이었거든요. 그것이 성인의 나라가 맞으면 나타나고 그리고 홍군, 폭군이 나타나면 사라지고 막 그런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청동솥 9개 중 8개가 사라지고 하나 남은 것만도 이제 강바닥으로 빠져버렸는데 진시황이 그걸 찾으려고 1000명을 거기다가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찾지 못했죠. 그 일종의 왕권의 상징으로 여겼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대로 정말 보관을 잘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도 천문도를 어떻게 보면 청동솥하고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 굉장히 왕권의 상징으로 여겼는데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굉장히 반색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보관을 했습니까? 계속 그러면은
그 왕실에서 보관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이죠. 왕실에서 보관했는데 이제 창경궁 안에 관상감 두고 거기다 이제 흥경각을 마련해서 그 신구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잘 보관했는데 이게 이제 국권이 침탈되고 일제 강점기되면서 사라졌어요. 뭐 구정이 사라진 거나 청동석이 사라진 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할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는 건데요. 예. 등잔불이 어두웠는데 사실은 그것이 창경궁 그 옆에 보면은 그 명전전이라고 있는데 정전 뒷간에 노천에 이렇게 놓여 있었다라는 거를 몰랐던 거죠. 그 일제가 거기다 이렇게 노천에 놔둔 건데 그걸 몰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여기 50년대 말까지도 거기에 이제 그 소풍객들이 와서 거기다가 도시락 펴놓고 각석이 크잖아요. 아, 그렇죠. 널쩍하고. 예, 도시락 펴놓고 거기다 먹고 있다가 그것이 60년대 초에 그 학계에 우연히 발견이 돼가지고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뭐 눈에 띄었습니다. 야, 굉장히 많은 사연을 담고 있었네요. 우리 네,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림만 보고 사실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만 했지 이렇게까지 많은 스토리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고궁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